안녕하십니까. 레벨 2 7번째 시간 챕터 8 차원 축소에 대해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축소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차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2차원으로 줄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차원 축소를 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어, 모델링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을 때 차원 축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로는 차원의 저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차원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차원의 저주란 차원, 즉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 또 다른 말로는 독립변수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서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증가할수록 변수가 증가하고 개별 차원 내에서 학습할 데이터 수가 적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썼던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인데, 이 엠리스트 데이터는 28 x 28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열의 개수는 총 784개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총 7만 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처럼 데이터의 수보다 독립 변수의 개수가 더 많을 때를 차원의 저주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차원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4개 데이터가 1차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2차원이 되면은 조금 떨어지게 되고, 3차원이 되면은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데이터가 떨어진다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데이터끼리 떨어진다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KNN 알고리즘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차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NN은 주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주변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주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주변에 데이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멀리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KNN 알고리즘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 데이터의 밀도가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훈련 데이터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차원을 줄여보자. 그것이 바로 차원 축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원 축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축소를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영, 두 번째는 매니폴드, 세 번째는 PCA, 주성분 분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영이란 그림과 같이 3차원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투영을 시키면 2차원 상의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투영을 하면 되지만, 무작정 투영을 시키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롤처럼 말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의 색깔은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 수직 방향으로 투영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투영을 시키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이랑 왼쪽 모서리 부분은 괜찮지만 중간 부분에 데이터가 겹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수직 방향으로 투영시킨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앙에 이제 파란색 박스 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린 롤을 이게 펼쳐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데이터를 이제 재가공시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으로 배울 매니폴드 학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니폴드 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매니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스위스롤 데이터 셋이라고 이제 불리며 2D 매니폴드의 한 예시입니다. 2D 매니폴드는 고차원 공간에서 휘어지거나 뒤틀린 2D 모양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D 차원의 매니폴드라는 것은 D차원 초평면으로 보일 수 있는 N차원 공간의 일부를 말하며 D는 N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D는 저차원이고 N은 고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학습이란 고차원 데이터셋이 더 낮은 저차원 매니폴드에 가깝게 놓여 있다는 매니폴드 가정 하에 근거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딱 보고 이 데이터는 매니폴드 형태를 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N 차원에서 D 차원으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PC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이며 한글로 해석하면 주성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PCA는 가장 인기 있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평면을 정의한 다음에 이 초평면에 투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평면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만든 평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평면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는 보라색 선이 초평면이 되는 것이고 3차원 공간에서는 회색깔 평면이 초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차원 공간에서 초평면이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한 차수 낮은 n-1 최대 n-1 차수의 평면으로 형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평면을 만들 건데, 왼쪽 그림에 데이터가 있고 C1, C2, C3 이렇게 세 개의 초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각각의 초평면에다가 데이터를 투영시킨 그림입니다. 이 세 개의 초평면 중에서 어떤 초평면이 제일 좋은 걸까요? 자, 이제 세 개의 조평면에 대해서 데이터를 투영시킨 그림과 분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1의 경우에는 C1의 조평면에 이제 투영을 한 것을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산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으며, 반면 C3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분산이 크면은 정보 손실이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정보 손실은 적게 되겠죠. 그리고 분산이 작다면은 정보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초평면을 선택할 때 분산이 가장 큰 초평면을 선택해야지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PC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훈련 데이터에서 분산이 최대인 축을 어,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금 1번에서 찾은 축에 직교하면서 남은 분산을 최대로 보존하는 두 번째 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2번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i게이 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되면 i게의 축이 생성이 되고 i번째 축을 저희는 이제 i번째 주성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처음 D개, 즉 첫 번째 주성분에서 D번째 주성분까지 처음 D개의 주성분으로 정의한 초평면의 투영을 시켜서 이제 D 차원으로 축소를 시키는 그것이 이제 주성분 문서의 이제 차원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D는 I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는 C1이 분선이 가장 큰 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C1이 가장 큰 축이니까는 C1이 첫 번째 주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성분이랑 직교하는 벡터는 C2밖에 없죠. 그래서 C2가 두 번째 주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주성분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정답은 SVD라는 특이값 분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VD는 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이제 그거의 약자고 한글로 하면은 특이값 분해입니다. 특이값 분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SVD를 시각화한 건데 원래 데이터인 A 맨 왼쪽에 있는 A 행렬을 U 행렬, 시그마 행렬, V 트랜스포즈의 곱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트랜스포즈는 이제 행이랑 열의 원소를 바꾸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U 행렬은 영어로 하면은 레프트 싱귤러 벡터스인데 이걸 이제 직역하면은 왼쪽의 특이 벡터들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행렬의 형태인데 왜 벡터라고 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U 행렬의 특징은 직교 행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간에 시그마 행렬은 이제 싱귤러 밸류스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직역하면은 특이값들이라고 하는데 행렬이죠 형태는. 그래서 왜 밸류스라고 되어 있는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시그마 행렬은 시그마 행렬의 성질은 대각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라는 행렬의 이제 트랜스포즈는 right singular vectors라고 부르고 이제 left singular vectors와 같이 직교 행렬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 직교 행렬과 대각 행렬이 나왔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직교 행렬의 정의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교 행렬의 정의는 행벡터와 열벡터가 유클리드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루는 실수 행렬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A의 트랜스포즈와 A의 인버스, A의 역항렬이 같을 때 직교 행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각 행렬인데 대각 행렬은 저기 색칠된 부분 있죠. 색칠된 부분이 이제 대각 원소인데 대각 원소만 이제 값대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 행렬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SVD를 활용해서 A 행렬을 3개의 행렬로 분해를 하고 그리고 그 특이값 분해 SVD로 나누어진 3개의 행렬 줄 마지막 V 행렬의 열 벡터들이 이제 주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VD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2x3 크기의 행렬 A를 이제 트이가 분해를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레프터 싱귤러 팩터스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A와 A 트랜스포즈의 곱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x2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2x2 행렬에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유값은 12와 12 만들어지고 고유값 12에 대한 고유 벡터는 1,1 그리고 고유값 10에 대한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1이 구해지게 됩니다. 방금 만든 고유 벡터들을 연결해서 이제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2x2 행렬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유 벡터끼리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행렬이 이제 레프터 싱귤러 벡터, 즉 U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벡터들을 합해 행렬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행렬의 이름이 매트릭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레프트 싱귤러 벡터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U 행렬은 구했고, 다음으로 이제 V 행렬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3x3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앞에랑 똑같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3x3 행렬이므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각각 3개씩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고유 벡터들을 합해서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열들을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V 행렬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V 트랜스포즈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V 트랜스포즈를 이제 마지막으로 취해주면은 이렇게 V 트랜스포즈까지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그마 행렬을 구할 건데 시그마는 좀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은 방금 전까지 사용한 고유값들을 모두 들고 나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2개, 그 다음 번째는 3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고유값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고유값들을 가지고 트이 값을 구할 건데, 방법은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그리고 0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남은 값들 중에서 제곱근을 취해주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트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이 값이 이제 루트 10이랑 루트 10,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트이 값이 2루트 3과 루트 10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시그마 행렬은 대각 행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각선의 원소의 대각선에 이제 원소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1행 1력 원소에는 2루트 3이 들어갔고 2행 1력 원소에는 루트 10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행렬의 이름이 제가 싱귤러 밸류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특이 값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라서 매트릭스가 아니라 또 밸류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보시면은 2x3 행렬이죠. 그게 이제 계산을 또 해야, 행렬을 곱해서 이제 그 열과 행의 그 차원을 같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옆에 0을 붙여줘가지고 2x2 행렬에서 2x3 행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A 행렬을 특이값 분해를 사용해서 U와 시그마 그리고 V의 트랜스포즈의 곱수로 표현된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해를 딱 했는데 어떻게 차원 축소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주성분 분석 진행 순서인데요. 다시 가져와 봤는데 지금 SVD를 통해서 3개의 주성분을 찾았죠. 그러면 4번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5번을 해줄 건데 5번을 보시면 처음 D개의 주성분으로 정의한 초평면에 투영하여 D차원으로 축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주성분에 투영하여 차원을 축소한다는 말인데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행렬 A 곱하기 D개의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하면 D 차원으로 축소한 행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크기를 또 보면은 2/3이었죠. 원래 데이터 2/3 곱하기 D개의 주성분이니까는 3/2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2/2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A 행렬 311 -1 31 행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D개 주성분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V 행렬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V는 C1, C2까지만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2차원으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V 행렬에서 C1과 C2를 빼낸 V2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와 V2를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6, 루트 5 이렇게 원래 2x3였던 행렬이 이제 2x2 행렬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는 이 과정을 이제 그 파이썬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A 행렬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numpy 패키지에 np.matrix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numpy의 선형대수 모듈을 사용할 건데 usvt는 이제 np.linear algebra에서 이게 이제 그 numpy의 선형대수 모듈입니다. 그래서 np.linear algebra.svd를 하고 이제 A 행렬을 넣어주게 되면은 u와 s와 vt에 각각 이렇게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u와 s와 vt는 저희가 앞에서 구한 u와 특이값과 v의 트랜스포즈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t에 이제 0이 아니라 저기 8.32667에 10에 이제 곱하기 10에 16 마이너스 16승인데 이건 거의 이제 0과 수렴하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원 축소를 위해 두 개의 주성분으로 이제 계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를 사용해 먼저 VT에서 앞에 두 개의 주성분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줘서 V2로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A와 V2를 곱해서 차원 축소를 진행해 줬습니다. 그 결과 V2와 A2의 numpy 어레이 형태로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값들은 저희가 앞에서 구한 V2랑 그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이렇게 값이 들어간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사이킷런에서 이제 PCA를 사용해서 자원 축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mnist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x에는 독립변수, y에는 종속 변수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x의 형태는 7만 바이 784가 되겠고, y는 그냥 다 정답 숫자 하나만이니까 그냥 7개의 시리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00, x에서 맨 처음 100개를 이제 x 언더바 100에 넣어주고 y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x 언더바 100의 데이터 형태는 100, 784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CA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scikit-learn의 decomposition에 이제 PCA 모듈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PCA 하고 괄호에 이제 n components 1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PCA.fit transform fit underbar transform을 사용하면은 이제 x의 x100의 차원 축소한 값이 x 언더바 PC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은 x 언더바 PCA가 100 by 100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n 언더바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면은 원래 이제 데이터가 100 by 784였기 때문에 이제 특이값은 이제 784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n by 다시 원래 데이터가 100 by 784이기 때문에 최대 784개의 특이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n 컴포넌트는 100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704개의 특이값 중에서 설명형이 가장 좋은 100개의 특이값을 뽑아서 SVD를 진행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설명된 분산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for 해가지고 pca.explained 언더바 variance 언더바 ratio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산에 이제 누적 값을 for com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 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벌의 값은 설명된 분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에는 약 0.13의 값이 들어가 있죠. 이 말은 첫 번째 주성분은 약 13%의 분산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PCA 할 때 분산이 가장 큰 주성분을 찾고 그 다음 집교하면서 그 다음으로 분산이 큰 주성분을 찾고 그런 방식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값들의 누적 합을 나타낸 것인데 1부터 해서 인덱스가 98이 될 때 분산의 누적 합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99개의 주성분을 사용하면은 원래 데이터의 분산에 대해서 100%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할 때 축소할 차원의 수를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충분한 분산이 될 때까지 더해야 할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충분한 분산이 9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적 합 결과 값들을 확인해 그 비율이 95% 이상이 딱 되는 그 인덱스를 골라가지고 그 차원으로 축소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덱스는 왼쪽 그림과 같이 53번째가 될 때 0.95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53이었으니까 1을 더한 54차원으로 줄일 때
분산의 누적값이 95%가 넘는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또 이렇게 누적값을 계산해 가지고 결과를 확인해야 되나,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코드 보시면은 PCA3는 PCA하고 N 컴포넌트 0.95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PCA3.fit 언더바 트랜스폼 하고 이제 x 언더바 100을 넣어줘서 x 언더바 PCA3 그거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100바이 784였던 데이터가 100바이 54로 이렇게 처음 축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n 컴포넌트에 그 정수가 아니라 0에서 1 사이로 설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분산의 비율을 계산을 딱 해가지고 그 해당 분산 비율의 차원 축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SVD를 이용해서 이미지 압축한 재미있는 그림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그 600바이 367 이미지고요. 이제 픽셀 수는 약 22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 데이터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죠. 그래서 SVD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싱귤러 밸류와 이제 100개 트윗값 개수를 100개로 하고 SVD를 진행해서 압축을 한 다음 다시 복구한 이미지입니다. 해당 이미지가. 그래서 트윗값 100개일 때는 그래도 뭐 이미지가 이제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트윗값이 50개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화질이 조금은 전보다 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윗값을 200개래. 20개일 때입니다. 그래서 트윗값이 20개일 때는 이미지 화질이 아주 많이 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압축되었는지 압축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 22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윗값 20개로 SVD를 진행한 결과 계산을 하면은 19,360개로 이제 압축이 되었죠.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는 약 8.8%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변화되어, 그러니까 약 이제 8.8%니까는 뭐 한 12배, 11배 정도 이제 그 숫자의 값들이 압축이 되었지만은 이미지 변화는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미지 압축할 때 SVD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SVD 찾다가 이미지 변화가 이제 그 특이값에 대해서 이제 딱 시각화를 할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원 축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세션은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